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심사 기준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심사 기준이요? 예, 그럼 속보로 예, 진중권 삼행시 심사 예, 기준. 뭐 저는 뭐 저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이제 심사 기준으로 삼겠고요. 특히 제가 이제 외모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예, 힌트로. 네, 외모에 대한 그 칭찬을 좀 넣으면 더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 김성희 소장님 뭐 있을까요? 저는 개그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웃긴가. 네. 김성애를 웃겨라 삼행시. 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잘생긴 우리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어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웃음기 빼고 이제 뉴스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오늘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요.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예.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성비위 사건이 접수가 돼서 윤리감찰단 조사가 이뤄졌고요. 비대위가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당부를 했는데요. 박완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 을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20대와 21대 역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된 삼선 중진 의원입니다. 예. 박 의원은 대선 패배 전까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줄여서 민보협이 있는데 오늘 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더 큰 성비위 제보도 받았다.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 됐냐 민망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서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고 윤리특위 제소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 자기 책임 회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완주 의원이 끝이 아니고 이제 민보협,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김원희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이 있고 이상헌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보좌관에 그렇습니다. 예. 김 의원의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져서 오늘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자신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피해자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김원희 의원의 지역 보좌관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민주당에 피해를 접수했고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예. 피해자는 김 의원과 김 의원 측근들이 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쿠키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상은 의원 역시 울산 북구입니다. 당내 성비위 혐의 사건이 접수가 돼서 진상 파악 등을 위해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를 끝내고 제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갑자기 지방선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되는 상황 또 이 첫 번째 뉴스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에 터져나온 성비위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한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는 여러 성원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더러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긴 마련인데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다음에 충남도지사에다가 지금 삼선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울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그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힘든 어떤 조직 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발언을 했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하고 신체가 좀 따로 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 특유의 그 위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정의롭고 근데 실제 자신들은 사실 좀 속된 말로 잡것인데 이것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는데 항상 자기들 이상한 나르시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덮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사건을 거치고도 아직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뭐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김 소장님. 예, 저도 뭐 민주당 당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도 별 탈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당내 문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희 의원의 경우도 이게 꽤 시간이 지난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나마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선거를 3주 앞두는 상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다 잘못한 것 중에 아주 작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소하고 뭐 무조건 다 뭐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중이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저희가 그 경중을 다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당내가 아닌 객관적인 기구인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예.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짤짤이 발언, 뭐 짤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굉장히 다른 또 유형의 그런 그 발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보좌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 이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이제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아닌 수사 의뢰 혹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애 소장님 말씀처럼 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신 작가님은?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수사 의뢰가 이제 옛날에는 이게 뭐랄까 반의사 불벌죄 비슷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폭행 피해자들, 성추행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좀 정확히 좀 존중해서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소식 추경 얘기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관들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요. 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적격 부적격 의견 등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의 그 장관 임명을 좀 강행한 것은 오늘 오후 3시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의 의결 종족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7명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예. 이제 두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9명이 되는데 물론 이 두 사람을 임명을 하더라도 여전히 개의 종족수 11명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두 사람이 참석을 해서 정족수를 채웠다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임명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에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추경 36조 4천억 정도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통령실이 오늘 국무회의가 임시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 내각 구성이 끝나면 정식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할 것을 아마 좀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추경 예산에서 이 초과 세수로 잡은 금액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은 거냐 논란이 있어요. 정부 여당이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2차 추경을 재원으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을 하겠다. 어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3조 원의 초과 세수는 올해 본 예산의 15.5%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체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본 예산 대비 또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온 것인지 아니면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송기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겨냥해서 그때는 세수가 없다고 한 사람이 이제 차관이 됐다. 지금 와서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 살림할 때 얼마 들어올지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더 들어오면 좋죠. 네. 더 들어오면 좋은데 너무 규모가 이 크니까.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걸 예상 못했다는 건 좀 뭐랄까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국회 프로토콜을 따져 보면요. 예. 1월, 2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3월쯤에 내년에 얼마 거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월에 알았다는 것이고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 긴급 그 위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기재부에 만들어졌는데요. 예. 갑자기 법인세가 늘면 추계를 다시 해보는 것이 법률상으로 가능해졌거든요. 음. 우연하게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맞아서 작년 7월에 했을 때 나왔던 것에 비해서 무려 15%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오차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뭐 기재부의 무능을 민주당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설정하는 과정에서 수출 6천억 불 돌파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기 다 좋아지고. 그럼 좀 더 공적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기재부가 공격적으로 이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감독 기능을 잘 못한 것도 큰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 작가님은? 모르겠습니다. 그 경제 상황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세수 축에 뭐 오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15%, 10% 이건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뭔가 좀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고 그 예측 모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예측을 해야지 그 규모에 맞는 또 그 재정을 짤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기본인데 그래서 그게 해마다 또 반복됐던 거고 안 고쳐진다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심의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 소장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네. 후반기 국회에서 국가 예산 편성 심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 여당이 2차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게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 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은 정부의 뭐 세수 관리라든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오는 쪽을 아마 이게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을 아예 기재부에서 막 다 해서 거의 짜온 걸 갖고 오게 하지 말고 그렇죠. 국회에서가 아예 논의 단계 초기부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진작에 했어야지. 지들이 할 수 있을 때 정권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욕 먹죠. 아니 뭐 했습니까 5년 동안에. 그다음에 특히 또 그 총선에서 대승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년 전인데 벌써 뭐 했어요 그동안에.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가 정권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사 이런 식이에요. 김성현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기획하고 재정 파트가 다르거든요. 예. 돈 쓰는 거 하는 사람은 경기 부양하는 쪽이 다르게 구성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효율적인 예산 관리 정부 부처 통합한다고 줄였습니다. 이걸 다시 쪼개는 게 먼저 필요하고 예산부 관련된 분야를 국회로 넘겨오자는 논의도 있는 건데 기재부도 이걸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요. 부처를 하나로 합치니까 국장 자리가 너무 적어요. 승진들이 다 안 돼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부처를 쪼갠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재부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돈 쓰는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놔야 예산 짠 사람 따로 있고 이 경기 보는 사람 따로 두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얼만큼의 권력을 갖고 올지를 좀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 이제 오늘 그 국무회의를 보면 정족수도 못 채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 추경 의결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부담되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뭐 부담이 되죠.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은 하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단 사람 다 빼놓고요. 예. 정호영 장관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부결시키면 우린 나머지를 다 가결시킬 거야라고 오히려 지금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예. 선거 앞두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꼭 유리할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회랑 협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너무 이상한 사람에 대한 선조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애 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일 동명이인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예. 제가 아닙니다. 이서만. 예. 아니 오늘 민주당 성비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오프닝에서 또 한 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도움을 안 줘요. 더 주지가 그러니까 않아. 그런 인사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이 민주당한테 한덕수 총리 인준은 하루가만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국회와 대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잊기 어려운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신 작가님은?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철학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민간인을 갖다 간첩으로 조작했던 그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이건 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이분은 거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또 한 번은 이번에는 또 뭡니까 뭐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예요. 이건 다문화 비서관에 대한 얘기를 네. 하고 계십니다. 김성희 씨인데 제가 예. 아닙니다. 예. 아니,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예. 막 그런 거 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공직에 보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직을 못 맡게 해야지 그나마 공직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근데 더 놀랍게도 이분이 다문화 비서, 멀티컬처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문제, 그 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걸 다루는 비서관으로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동성애를 치료하겠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양 자체가 없는 거잖아. 지금 왜냐하면은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동성애가 병이다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진 거거든요. 의학적 근거가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죠. 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었는데 대북 문제 관련해서도 좀 멘트가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게 어떠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예. 권영세 후보자가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관 취임 이후에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남북 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특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에 오늘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는 그렇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백신 부분도 지금 북한이 거절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식의 접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부분은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도와야죠. 그 그렇죠. 백신 관련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형제 특혜 논란이 있어요. 중국 사업과 관련한. 그러니까 주중대사로 재임할 당시에 형제들이 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사업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예.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를 주식을 대파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탄 직후에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를 비롯해서 두 딸이 주당 1,000원에 5만 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자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니 그게 금전적 도움이라면은 이 사업권 따내기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후에 사업권을 따낸 이후이기 때문에 예. 이건 투자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특히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우리 돈으로 약 한 40배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40배.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것 때문에 공직자 이해 충돌을 우려해서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았는데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 정도를 더 벌게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혹을 좀 제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래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다면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증여세를 다 내야 되는데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게 안 낸 것 같다. 그래서 왜 안 냈냐고 국세청에 물으니까 국세청 쪽에서는 거래 내역서 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그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권영세 후보자는 재산 공개할 때 이미 자료들을 다 올렸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금 공직 취임은 자신의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답변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권영세 장관 후보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면 그 이후에 대북 특사를 논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저는 그 태영호 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엘리트들은 정치 엘리트들은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예, 북조 손재가 좀 낮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품질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이런 거 물론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 상당 부분이 이제 품위가 있고 좀 적조가 있고 사고 방식도 굉장히 열려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쓸 생각까지 한 거 보면 그 발상도 굉장히 그 뭐랄까 대담하잖아요. 이런 예. 게 또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에 특세를 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뭘 들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느냐. 북한에게. 여기서 지금 우리도 좀 모르고 있거든요.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대북 제재라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북한이 응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잘 따져가지고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뭐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백신.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협력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꼬를 뜬다면은 아무래도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자, 김 소장님은? 예, 통일부는 필요 없는 부서니까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당 대표와 그리고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대통령 사이에서
권영세 장관 후보자가 그나마 좀 중심을 잡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 이분 잘 모르는데 예. 여하튼 한 사람이라도 좀 오늘 청문회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강조하고 물론 통일부 역할이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외교부 라인의 북미국이라고 불리는 그냥 미국만 딱 바라보는 사람들을 일변도로 가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중국 대사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후보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입으로는 강경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자기가 국정을 딱 담당하게 되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 네. 예,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껏해야지 그 레토릭에 불과하고 그냥 말 스타일 그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 그러길 대통령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예. 김성애 수장을 진 작가님이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황희전 문체부 장관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성 법안 처리를 대가로 산하기관에서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황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은 황 의원이 법안이 통과된 뒤인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서 총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압수한 사무실 컴퓨터 등을 분석을 해서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요. 압수수색에 앞서서 황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희 의원 쪽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스마트 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후원자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수자원 공사도 일단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후원한 것으로 해소하는 무관하다. 그리고 해당 간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후원금 총액은 1,000만 원인 겁니까? 1,000만 원인 겁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보통 그 불법으로 정치 후원금을 건네는 경우에는 쪼개기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여기서 쪼개기는 10만 원씩 10만, 네. 수많은 많은 100명을 사람들로 동원하는 방식.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예.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액은 이름이 공개되고 그렇습니다. 이 소액은 간부 공개가 같은 되니까. 경우에는 이 후원금을 실명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과도하죠. 이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500만 원 실명으로 내서 누가 내는 건지 뻔히 알았는데 그거 법안 도와달라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너무 순수한 마음에 나는 이 나라의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후원금을 자선 내라는 기부. 것이 의도가 아니고 자선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100만 원, 200만 원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부받은 사람들이 왜 기부를 했는지를 의원이 살피는 것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후원을 왜 받습니까? 그냥 다 국가의 세금으로 정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후원금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그냥 무슨 공산주의 사회처럼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후원에 대해서 저도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들어가는 거 이건 좀 굉장히 과도한 행위입니다. 저도 그렇게 진 생각하는 게 아니 1,000만 원이면 나도 내거든 이거. 2년에 걸쳐 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나도 500만 원, 500만 원씩 낸 거예요. 저는 1년에 그냥 냈거든. 근데 그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진 실명이 나가는 작가님은 거고. 그냥 예. 방송이니까 대가 없이 한 게 명확하잖아요. 예. 아니 저분이야말로 대가가 확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당을 당이 똑바로 운영 정의당이 똑바로 돌아가게 똑바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정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건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민동기 평론가께서 가장 중립적으로 최소 10만 원 정도만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이 정치자금법 이거 좀 새로운 논의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뭔가가 있어야지. 아니 그 돈을 황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라면 뭐 수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장부에 뻔히 남는 기록을 가지고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이제 후원금을 낼 수 그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1,000만 원이 그 대가성이 있겠어요? 아니 법안인데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제가 지금 잠깐 계산해봤는데 4년 동안 대략 10억 원 정도를 황해 의원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지한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도 고려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세 분이 판단을 일단 내렸는데 경찰 수사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